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98kg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토양과 해양을 비롯해 수돗물, 섬유유연제, 치약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컨셔스9은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만나 미세 플라스틱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된 것은 2004년에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고요. 최초의 미세 플라스틱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2008년에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5mm 미만의 작은 조각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다에 떠돌아다닐 때에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양 생태계와 인체의 유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연구 결과라든지 대다수 연구자들이 일단 동의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마이크로 단위 미만의 크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 미만의 그 크기 단위에서는 생체 조직 안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축적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축적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쌓여야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쪽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우려인지.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식품 오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유기농 제품을 먹자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먹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먹지 못한 이런 정도의 공포에 쌓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은 얼마나 되고 이 중에 몇 %가 재활용이 되고 있죠? 전 세계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약 4억 톤 정도가 돼요. 지금 50년대부터 보게 되면 플라스틱 생산량 커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65년 동안에 거의 몇십 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1950년에 연간 200만 톤 생산하는 수준에서 2014년에 4억 톤까지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발생량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구재 제품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정을 못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기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4억 톤 정도가 매년 생산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을 거다. 지금 분리 배출되는 비율은 약 14%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간에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손실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12% 정도가 재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아니면 투기되겠죠. 아마 소각되는 양은 한 20%가 조금 안 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가 매립되거나 아니면 바다에 투기되는 상황이죠.
지금의 플라스틱과 관련된 과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 커브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거냐. 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서 재생원료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부분들이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가정의 분리배출을 비롯해서 가전업계라든지 사업계에서도 플라스틱을 사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할 수 있는가? 플라스틱이 빠지게 되면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이 성장 곡선 자체를 어떻게 억제할 거냐. 실질적인 부분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때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투기가 되어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순환시키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가 핵심 대책이 되겠죠.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포장재거든요. 비닐봉지, 다행 남용되고 있는 포장재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게 이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대안적인 모델을 모색을 해 가야 될 텐데,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실질적인 대책은 좀 순환 구조, 분리 배출해서 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죠. 내년부터 커피숍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배달업체나 장례식장 같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일회용품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욕구가 같이 결합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이 대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규제가 또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가령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기 컵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다회용 컵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회용품 쓰지 마라. 그럼 제한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문상객들을 위한 그 상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같은 이런 대안적인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혹은 다회용 식기에 대한 지원금을 줘서 가격을 낮춰줘야 이쪽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종이 빨대 사용이나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안이 제기되는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가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바다 쓰레기 문제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일회용 컵에 대한 사용 금지는 도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영업하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을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빨대도 마찬가지고. 쓰레기가 투기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거죠. 페인트 조각 같은 거, 특히 도로가에 페인트 칠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런 거 조각조각들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투기가 많이 되거든요. 실제 도심에서 투기되는 쓰레기 중에서 바다로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담배꽁초예요. 그럼 담배꽁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투기를 못하게 했고.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바닥에 까는 비닐들도 수거가 안 되면 다 토양에서 조각조각 나면서 그게 결국은 또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닐들 자체가 회수가 잘 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생분해가 기가 막히게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이제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완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자연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돼요. 생분해 플라스틱의 기능성이 향상이 돼야 돼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G20 뭐 정상회의나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의제로는 올라오죠.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같은 국제 협약 단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뭔가의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 배출로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그게 전 세계 국가들의 바다 쓰레기 유입량을 계산한 논문이에요. 1위가 압도적으로 중국이에요. 2위에서 6위까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고요.
19위가 누구냐? 북한이에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엄청 위험한 거죠. 북한,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그럼 사실은 남북 환경이 또 중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대중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분노 혹은 걱정, 우려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생산자들에게 갈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기업들, 음료 회사들,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뭐 네슬레라든지 뭐 P&G라든지 뭐 유니레버라든지 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책들을 막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책들의 주요 핵심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이런 고급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지금 재활용 시장은 이걸 못 받쳐줘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거고 생산자들의 경우에도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산자들은 글로벌 표준에서 도태되는 거죠. 플라스틱 문제가 결국 플라스틱 순환 체계 구축의 이슈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플라스틱 이용 산업의 산업 재편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경쟁력 있는 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야만 앞으로 우리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